챕터 6의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 사고 팔릴 때 공시가격이 있는데요. 이 공시가격이 quoted price랑 invoice price, 실제로 그냥 호가랑 실제 거래 가격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quoted bond price는 clean price라고 부릅니다. 실제 채권 시장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clean price. 그 다음에 invoice price는 dirty price 혹은 full price로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얘는 경과이자라고 해서 이제 배우게 될 예정이지만요. 실제 이자와 이자 계산일에 사이에서 발생되는 경과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인보이스 프라이스는 실제 거래가 일어날 때 지불되고 지불받는 가격, 진짜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 진짜 가격에는 accrued interest, 경과이자라는 게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경과이자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1000달러짜리 원금이고요. 쿠폰 레이트 10%래요. 그러면 곱하면 100달러가 쿠폰이 되겠네요. 즉 100달러 이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자를 계속 받겠죠. 이전에도 받았을 거고요. 근데 만약 이 채권의 거래가 이 100달러 이자 받고 100달러 이자 받은 사이에 정확히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 받았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네요. 만약 그냥 일반적인 이론가만 계산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쿼티드 반드 프라이스로 거래를 하게 되면 누가 억울할까요? 채권을 파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채권을 사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채권을 파는 사람이 억울합니다. 왜요? 이 시점이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딱 지나면 100달러는 이자가 지급되잖아요. 이 100달러 이자가 뭐냐면 1년 동안 우리 채권을 갖고 있어서 줘서 고마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6개월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건데 실제 이자 누가 받냐면 채권을 사간 녀석이 이 100달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경과이자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자와 이자 사이에 6개월이 지났네. 그렇다면 너가 절반 정도 갖고 있었으니까 원래 받아야 될 100달러의 절반인 50달러를 원래 채권 가격에 얹어줄게. 이게 바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니고요. Accrued Interest, 경과이자가 됩니다. 경과이자를 고려하는 거죠. 왜 이 경과이자를 고려한 인보이스 프라이스를 더리 프라이스라고 하냐면 실제 쿼티드 반드 프라이스에 추가적으로 accrued interest가 좀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더리 프라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제가 보여드린 예제는 깔끔한 걸 보여드린 거지 실제로 이게 6개월이 아니고 뭐 365일 중에 173일이라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한 숫자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경과이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유리한다? 채권 투자자가 유리할까봐 채권 판매한 사람에게 보상 목적으로 이런 경과이자를 고려한다. 이 경과이자 고려하는 거를 인보이스 프라이스, 더리 프라이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더리 프라이스를 더 외우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금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돈의 수요와 돈의 공급에 따라. 예를 들어서 돈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만나는 점인 금리가 상승하고요. 돈의 공급이 증가하면 만나는 점인 금리가 하락하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금리구나라는 겁니다. 이건 일본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얘기를 이 페이지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 이자율은 뭐냐면 구매력의 변화를 말해준대요. 실제 우리가 물가를 제외하고 얼마만큼 부자가 됐냐, 얼마만큼 수익률이 증가했냐가 이 실질 이자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선진국들은 이 실질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영어로도 developed market이잖아요. 이미 성장을 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 중국처럼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처럼 성장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미널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 있네요. 얘는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 눈으로 보는 금리입니다. 즉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이거죠. 그래서 얘는 뭘 감고 있냐? 우리의 구매력과 물가 상승률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예제를 보시면 되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피자가 5달러고요. 저는 오로지 피자를 먹기 위해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100달러를 해요. 전 지금 100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저 원래 100달러 가지고 5달러짜리 피자를 사면 2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15%짜리 수익률 투자를 해요. 그러면 100달러 투자해서 115가 되겠네요. 100, 1 더하기 0.2로 해서요. 115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 동안 피자의 가격이 5달러에서 5% 상승, 5.25로 증가했대요. 5달러 1 더하기 0.05를 하면 5.25가 되죠. 그러면 피자를 몇 개 사 먹냐? 22개를 사 먹을 수 있죠. 왜요? 115, 5.25 하면 2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분명히 저는 15% 수익률이 상승해서 부자가 됐는데 15%만큼. 근데 물가가 5% 오르는 바람에 전 실제적인 부자는 몇 프로가 된 거죠? 10%만큼 구매력이 상승하게 된 거죠. 이 예제에서 15% 명목 수익률, 5% 인플레이션, 10% 리얼 레이트 오브 인트레스트 실질 수익률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예제와 같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와의 관계를 처음 규명한 사람이 피셔 교수입니다. 영미권 국가의 경우에 새롭게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성을 붙여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셔 이펙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피셔 이펙트는 실질 수익률, 명목 수익률,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처음 정의했고 그 관계를 또 입증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R의 캐피털 R이 나미널 레이션, 명목 수익률이고요. 이 스몰 r이 실질 수익률, h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원금에다가 명목 수익률은 원금에다가 실질 수익률에다가 1 플러스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결합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걸 풀어보면 이거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R 곱하기 H. R도 되게 작은 숫자고 H도 되게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작은 숫자의 곱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무시해서 캐피탈 R, 명목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 수익률을 더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프록시메이션, 이게 실제 진짜. 그래서 이거를 피셔 이펙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예제로 볼게요. 우리는 실질 수익률 10%가 요구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8%래요. 그렇다면 나미널 레이트는 얼마일까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exact equation에 따르면 1.1 더하기 스몰 r 1 더하기 h 빼기 1이 되죠. 해서 보면 18.8%가 명목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어프록시메이션은 그냥 어떻게 해서 단순하게 실질 수익률 더하기 인플레이션에서 18% 계산이 되고요. 이 0.8%가 어디서 나오냐면 R 곱하기 H, R 곱하기 H는 0.1 곱하기 0.08 계산해보면 값이 나오게 되죠. 요 값이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되게 높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선 되게 낮기 때문에 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예제는 되게 크잖아요. 10%, 8%. 커서 차이가 0.8%만큼 되게 크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 0.8%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80bp, 그죠? 0.8%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되는 거. 피셔 이펙트가 실제 정말 데이터상으로 존재하는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X축은 연도고요. Y축은 인플레이션과 트레저리 반드. 이게 원이어 트레저리 반드가 명목 수익률이고요. 인플레이션의 H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질 수익률에다가 명목 수익률을 구하려면 인플레이션이 결합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란 금리가 있는데 만기에 따라서 이 금리가 이런 특성을 갖거나 이런 특성을 갖거나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것. 이자율의 기간 구조입니다. 기간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나 이런 여기 금융권에서는 텀 스트럭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상에서 X축은 기간이고요. Y축은 금리네요. 이 중에 파란색이 단기금리고요. 이렇게 뭐 주황색이 장기금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보니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만기 짧은 게 금리가 높고 만기 긴 게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도 높죠. 이렇게 생겼겠네요. 아, 분위기 보니 장단기 간에 뭐 우상향, 그죠? 우상향 혹은 우하향하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언제 우상향하고 언제 우하향하는지 도대체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텀 스트럭처에 대한 이론은 이 텀 스트럭처만 한 학기 동안 배울 게 있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이론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린 재무관리 학부 기초 과목의 교재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이론 형태만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건 투자론 혹은 조금 더 자세한 건 대학원의 채권론에 가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텀 스트럭처는 타임 투 머추리티 만기랑 일드 금리 간의 관계다. 다 모든 게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 쿠폰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디폴트 리스크를 제거해야 돼. 즉 부도 위험을 제거해야 되니까 이 텀 스트럭처는 어떤 금리를 그리는 건가요? 회사채 부도 위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채 부도 위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 국채 혹은 국고채를 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리는 거구나라는 거고요. 그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는 투자론 시간에서 배울 수 있고요. 디폴트 프리, 아하, 부도 위험이 없어야 되는구나, 국고채구나. 그리고 퓨어 디스카운트 반드. 앞에서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선이자를 떼는 형태, 중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 이 퓨어 디스카운트 반드, 순할인채의 YTM을 고려하는구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3년, 5년, 뭐 10년짜리 퓨어 디스카운트 반드는 없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의 경우에 퓨어 디스카운트 반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투자론 또는 채권론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퓨어 디스카운트 반드는 제로 쿠폰 반드이기 때문에 제로 커브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일드 커버가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건 업워드 슬로핑이에요. 요렇게.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금리가 늘어나는 거. 이게 업워드 슬로핑이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노멀한 상황입니다. 롱텀 일드가 숏텀 일드보다 큰 경우. 인버티드 반대로 다운워드 슬로핑이죠.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을 때. 혹은 험프드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거를 한번 봤습니다. 실제 사례를 봤더니 2000년 9월 11일 1997년 11월 8일, 1989년 10월 4일, 1989년 10월 17일 다 다른 날이죠. 그때 일드 커브, 텀 스트럭처를 한번 실제 미국 데이터를 한번 그려왔어요. 어떠세요? 이때는 우하향, 이때는 우상향, 이때는 험프, 이때는 약간 플랫. 아, 실제 자본시장에서는 이 이자율 기간 구조가 다양하게 관찰이 되는구나.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게 이 두 번째. 우상향 하는 게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왜 이런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1년, 3년, 5년 국고채권이죠. 10년, 20년, 막 50년 돼 있네요. 봤더니 뭐 이거를 해보죠. 1.779,
1.80, 1.86, 1.90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20년까지는 쭉 증가하다 이렇게 감소하네요. 결론적으로 노멀한 상황이라고 했던 우상향 upward sloping curve를 우리나라도 갖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드디어 이제 이자율의 텀 스트럭처를 설명하는 구성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그리고 가장 만들어진 지 오래된 이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자율을 기간 구조를 구성하는 건 크게 세 가지다. 리얼 레이트 실질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프리미엄과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나눠진다. 일단 실질 수익률은 퍼체이싱 파워죠. 구매력. 아시겠지만 구매력은 만기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매력은 똑같아요. 만기에 상관없이. 나와 있죠? 이자율 기간 구조의 구조를 결정하지 않는다. 얘는 우상향, 우하향을 설명하지 않고 늘 동일하다고 가정해요. 실질 수익률, 구매력은. 뭐 어떤 경제의 구매력은 동일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만기에 상관없이. 그다음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어떨까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를 더 줘야겠죠.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것 같으면 금리를 더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 뭔가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이자율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도 같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뭔가 좀 이자율 기간 구조의 쉐입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인트레스트 레이트 프리미엄이 프라이스 리스크라고 동일합니다. 프라이스 리스크는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만기 짧은 채권과 긴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프라이스 리스크 크다고 그랬죠? 만기 긴 채권이 프라이스 리스크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기 긴 채권이 만기 짧은 채권보다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상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만기가 길면 길수록 보상을 이렇게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 가지. 리얼 레이트,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세 번째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프리미엄 세 가지에 따라서 이자율 기간 구조가 결정이 된다. 첫 번째 살펴보시면 upward sloping term structure curve네요. 이 upward sloping term structure curve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은 동일하네요. 역시나 만기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interest rate risk premium 이자율 보상, 이자율 위험 보상, 가격 위험 보상은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텀 본드가 숏텀 본드에 비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렇게 늘어나네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왜 얘는 증가하냐? 앞으로 미래 인플레이션, 미래 물가 상승률이 증가할 거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만기 긴 채권에 더 많은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upward sloping term structure라는 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됐나요? 다운워드 슬로핑 텀 스트럭처네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얼 레이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프리미엄 역시 기간이 길어지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점점 더 커집니다. 단 커지는 정도가 앞의 예제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점점 더 증가하긴 합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계속 이렇게 폭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죠.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 상승이 앞으로 더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작아지게 돼서요. 기간이 길면 질수록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되면 우하향하는 형태의 이절 기간 구조도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단 가장 간단한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결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우상향, 우하향이 나오는 거구나. 물가가 앞으로 상승할 거란 기대 심리를 하면 상향인 거고요.
앞으로 물가가 하락할 거란 기대 심리를 하면 하약, 업 다운워드 슬로핑 커브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외에도 금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디폴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겠죠. 기계 보시면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디폴트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안 살 거기 때문에 그걸 사게 하기 위해서 또 높은 수익률을 주는 거죠. 그걸 디폴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행한 국고채가 1%면 굉장히 위험한 채권은 8%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7%의 디폴트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어져 가지고요. 즉 자본시장에서 안 팔리는 건 없어요. 더 싸게 내놓으면 팔리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주면 팔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 프리미엄도 고려되는 거다. 그다음에 텍서빌리티 프리미엄 기억하시겠지만 무니시펄 반드랑 텍서블 반드 기억나시죠? 무니시펄 반드가 더 이율이 낮았잖아요. 왜냐하면 텍서블 반드는 세금을 내지만 무니시펄 반드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채권에 대한 보상으로 혹은 세금을 내는 채권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더 주는 거고요. 명목 이자율. 세금 안 낸 채권은 이자를 덜 줘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퀴디티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유동성이 되게 높은 게 있고요. 유동성이 낮은 게 있어요. 유동성이 높다는 뜻은 시장에서 자주 사고 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채권이고요. 유동성이 낮다는 뜻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고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채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싸게 팔려야 되겠죠. 싸게 팔린다는 뜻은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 항상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니까요. 그래서 리퀴디티 프리미엄이 있다는 뜻은 더 싸게 팔린다. 유동성이 없는 채권이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떨어진 채권은 더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머추리티 프리미엄 기억나시죠?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 중에 더 위험한 채권은 장기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채권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 만기가 긴 채권에 또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준다. 더 싸게 팔린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리미엄이 있다. 이외에도 요구 수익률, 즉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반영돼서 최종적인 채권의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찾았죠? 채권의 가치는 annuity, 연금의 현재 가치랑 원금, 원금의 현재 가치의 결합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결합을 통해서 계산이 됐고요. 채권의 가치는 왜 움직이냐면 이자율, 즉 YTM이 변동을 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내가 이자를 언제 받는지, 얼마 받는지 확실합니다. 위험성이 없습니다. 무엇만 바뀌냐면 분모에 들어가는 그 할인율만 늘 바뀌기 때문에 변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 하락했고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드 인덴처는 채권의 계약서라고 보는 거죠. Written Agreement였습니다. 이 안에는 기본적인 채권의 특징인 원금, 만기일, 쿠폰도 포함되지만 Sinking Fund, 감채기금, 혹은 Call Provision, 수의사관권, 혹은 Convertible, 뭐 전환권, 신용 등급 등등등, 혹은 뭐 Seniority, Senior Bond, Subordinate Bond,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채권의 특징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 인덴처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게 바로 채권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반드 인덴처에 따라서 발행된 채권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용등급은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 발행자의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용 위험은 뭐냐? 채권 발행자가 채권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날, 약속한 금액만큼 지급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급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신용등급이 낮고요.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 여러분 성적과 비슷합니다. A면 잘한 거, B, C, D면 못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트리플 B 이상은 투자 등급 채권, 그 이하는 투기 등급 채권,
투기 등급 채권은 fallen angel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었고요. 왜 중요하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결정이 되고 또 요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죠. 신용 등급이 낮으면 이자를 더 줘야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 신용 등급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왜 우상향하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으면 우상향.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하향.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미래 기대 심리가 이 금리의 기간 구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피셔 이펙트에서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했었고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뭐였냐? 말씀드린 것 같이 기간 잔존 만기랑 이자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업워드 슬로핑, 다운워드 슬로핑, 플랫 다 가능했었다. 근데 이 중에서 노멀, 업워드 슬로핑이 좀 노멀한 상황인 거다. 누가 영향을 준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단 이 책에서는 세 가지였죠.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이 세 가지 결정이 되는 건데 이자율 기간 구조 형태를 결정한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이자율 기간 구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의 이 요구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은 뭐가 있었냐? 직전에 배웠지만 디폴트, 리퀴디티, 뭐 텍서빌리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채권의 특징들이 세부적인 특징들이 이 요구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 배우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